이념과 욕망에 빠져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나라. 조선에 많은 개혁가들이 나타났지만 이들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활동한 율곡이인은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왕과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이 개혁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80년 청나라 권룡제의 70세 생일 축하를 위한 사절단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온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의 상황을 세세하게 적고 조선에서 개혁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열하일기를 쓰자 이 책은 해외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을 모아놓은 연암집에서는 정조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즘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박가무계의 죄이다. 열하일기는 내 이미 익히 보았으니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자는 바로 법망을 빠져나간 거물이다. 라고 하였고 이후 열하일기는 200년 동안 출판되지 못하였고 손으로 베낀 필사본만 암암리에 전해졌습니다. 19세기 조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관리들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형벌을 가해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과 후손들을 노비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1863년 왕이 된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부패한 조선을 개혁하는 정책을 펼쳐 세도 정치를 중지시키고 당파와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평민만 내던 군포를 양반들도 내게 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면세 특권을 누리던 600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외국의 문물을 배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의식이 미치지 못하였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외국에 대해 자주적으로 대처할 힘을 키우지 못하고 국가를 망국의 길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천주교, 즉 서학은 제사 금지 등의 교리로 조선의 국가 기반을 흔들었고 경직되고 포용성이 없이 무능과 부정부패에 빠져있던 조선 정부는 천주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1866년에는 최악의 박해인 병인박해가 일어나 천주교인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8,0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침략하였는데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프랑스군의 피해는 적었고 조선의 피해는 컸습니다. 당시 프랑스군과 조선군의 병력 차이는 양원수 장군이 저술한 하거집의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적은 월고제 대선 2척, 갑고제 대선 2척, 인천 앞바다에 대선 3척을 배치했고 그의 소선은 부지기수였다. 배의 빠르기는 마치 날아다니는 듯 빨랐다. 우리의 총은 100보에 지나지 않는다. 적의 총알은 500보까지 날아가며 화승을 쓰지 않고도 능히 쏘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1860년에 수은 최재호가 동학을 창교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정신을 알렸는데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서학의 가르침이 한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신분제 철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동학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교로 규정하여 1864년에 수은 최재호를 처형하였고 동학은 이대 교주인 최시영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871년 미국 군함 5척이 800명의 군인을 싣고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침공하며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결사항전을 명령했으나 미군은 3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344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흥선대원군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전국에 200군데의 척화비를 세우며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이를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이년에 세우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874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중지되고 그 아들 고종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고종과 민비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조선은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천황현은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임금도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하사한상도 헤아릴 수 없었다. 하루에 1000금씩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조나 선해청에서 공금을 빌려 썼는데 재정을 맡은 신하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이 10년간 모은 것을 1년도 안 돼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중전은 공을 들이고 비는 일에 절제가 없고 물품의 하사도 적지 않아 돈이 한량없이 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령 자리를 팔기로 마음먹고 민규호에게 전국의 수령 자리에 값을 매겨 올리도록 했다. 민규호는 지방 수령의 관직은 팔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응모자가 없도록 하려고 1만 양짜리 자리를 2만 양으로 올려서 중전에게 아뢰었다. 하지만 이 가격에도 수령을 하려는 지원자가 엄청 많았다. 그리하여 부임하는 수령들은 가렴 주고를 일삼아 백성들이 더욱 공궁해졌다. 그때야 민규호는 후회했다. 서수봉이 처음 고종을 배울 때에 우리나라의 운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답다고 말하자 고종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저희 나라는 벼슬을 팔아먹은 지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천하가 크게 혼란하여 종사가 몇 번씩 전복되었는데 귀국은 벼슬을 팔아먹은 지 30년이 되어도 임금의 자리가 아직도 근심이 없으니 운수가 왕성하지 못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으면 능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크게 웃자 서수봉은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슬프도다. 한국민이여 라고 말하였다.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은 1898년에 발간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 두 계층만이 존재한다. 전자는 허가받은 흡혈귀라 할 수 있는 양반 계층으로 구성된 관리들이고 후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는 하층민들이다. 하층민들의 존재 이유는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여행가 헤세 바르텍은 1894년 조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당파가 돈벌이가 되는 자리를 꿰차고 앉은 덕분에 부유함을 누리며 호의호식한 반면 반대당의 일원들은 돈에 쪼들려 상당수가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귀족 가문의 일원들 가운데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관직 숫자보다 이들의 인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관직을 살 수 있는 미천도 없었다. 이들은 높은 관리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다. 높은 자리를 얻은 자는 가족과 친척, 처가 시국까지 신분에 걸맞게 부양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착취하지만 관직 기간이 짧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대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불행한 전체 시스템 위에는 마치 저주라도 씌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노동자부터 최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취를 당한다. 감사합니다.